감동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그의 주장이 기독교의 신앙이며 대표적인 형태인 양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보다 못해서 이 사태의 입장을 밝히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기독교 회관에 모인 원로급 개신교 목사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일까? 전광훈 목사가 세속적 욕망으로 정치에 나서려 한다면 교회나 교회 기구를 끌어들이지 말고 목사라고 내세우지도 말고 한 개인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에게 하는 말. 전 목사는 이번 주간 자신이 담임 목사로 일하는 교회 예배와 수양관 집회에서 원로급 목사들의 우려를 일축하듯 말하는데, 교회는 정치하기 위해서 생긴 집단이에요. 인류 역사가 교회가 다 정치에서 끌어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타도 구호를 외치려면 목사 직함을 떼고 하라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히틀러하고 똑같은 놈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성령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대한민국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다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그래서 이 말이 맞냐 해서 몇몇 사람들하고 쭉 얘기를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이 상태로 3년 가면 대한민국 끝난다고. 다 그래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성령의 음성이 맞는 거예요. 아멘. 문 대통령 하야가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전 목사. 자신의 주장을 목사 90%와 일반 국민 60에서 70%가 지지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전국의 이제 교회 내지는 목사님들의 90%가 여기에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들은 내가 여론조사 해보니까 약 60에서 70%가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근거는 없음. 다시 원로 목사들의 걱정. 극단적 적대적 이념이나 신념을 기독교 신앙과 뒤섞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또 일축하듯 전광훈 목사 격정의 언어를 쏟아내는데, 이번에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주민등록증을 뺏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어.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상처를 치료해줘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덧나. 사랑도 너무나도 겁나. 혼자인 게 무서워 난 잊혀질까 두려워.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슬픔을 등에 지고 살아가는 바보. 두 눈을 감고 두 귀를 막고 캄캄한 어둠 속에 내 자신을 갖고 365일 1년 내내 당황하는 내 영혼을 쫓아 길을 잡은 잭스페로. 몰아치는 허리케인 졸라매는 허리끈의 방향감을 상실하고 길을 잃은 소리꾼. 내게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와 싸워. 그녀가 떠나갈 때 내게 말했었지 너는 곁에 있어도 기는 게 아닌 것 같다고. 맞으면 벗겨버리는 칼날 같은 사람. 심장이 얼어붙은 차가웠던 사랑. 그를 길을 잃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이 너무나 두렵고 매일매일 누가 날 좀 꺼내서 언제나 외톨이 맘의 문을 닫고. 아웃사이더의 외톨이 들으셨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면 될 텐데 순위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혹시 팟캐스트 순위 많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가끔씩 복권 번호 알려드립니다. 예.
이거 해가지고 대박 난 분도 몇 분 계시다는 농담을 드립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좀 많이 좀 들어주세요. 저기 다운로드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특집 코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2부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속 인터뷰. 오늘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속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쏙쏙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KBS 저널리즘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KBS 저널리즘의 신상이기도 한데 텔레비전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있다면 유튜브와 라디오에는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때 기레기라고 불렀지만은 이제는 기레기에서 껍질을 깨고 진정한 기자로 맹활약하고 있는 분입니다. KBS 보도본부 김기화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곳에 아주 기세가 등등해지셨습니다. 뭐 그때보단 좀. 네, 세상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기화 기자 모시고 제가 사실 좀 굉장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옛날에 그 트위터에서 비방을 했는데 네. 기레기라고. 예.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아주 용이 되셨어요. 뭐 다 그런 질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성하고 알을 깨고 나왔을 때는 저 사실은 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용으로. 제가 성장기라서 많이 먹고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지금 어마어마한 반응을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까지는 아니고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서 이제 그래도 구독자분들도 기존 구독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또 이슈가 또 굉장히 핫한 이슈가 있을 때는 또 많이 또 들어와 주셔서 많이 봐주시고 해서 굉장히 예전보다는 반응이 많이 있는 편이죠. 그래요. 이게 사실은 단일 컨텐츠로 이렇게 엄청난 구독자 수를 불린 경우가 흔치 않을 거예요. 이 지상파 콘텐츠 중에서. 지상파 콘텐츠 단일로는 사실 제가 알기로도 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앞으로 할 일들이 많고 또 KBS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되고 전통적이고 또 규모가 큰 미디어인데 뉴미디어에도 잘 적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댓글을 읽어주는 기자들 많은 분들이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고 좀 치세요. 그만 쳐야 돼 이제. 그만 쳐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잠깐 나눈 대화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 10년 뒤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요. 최근에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를 현지에서 취재하고 온 강병수 기자를 공항에서 납치해서 바로 취재 후기 방송을 업로드했는데 야, 정말 기동력과 기획력이 대단합니다. 네,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사실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뉴스를 접하면은 기본적으로 알게 되는 컨텐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몇 명이 뭐 확보가 됐고 시신이 수습이 됐고 지금 배는 어디 있고 인양이 언제쯤 될까 하고 이런 기본적인 뉴스 그거 말고 사람들은 그런 뉴스는 스마트폰으로 일상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럼 거기 실제로 분위기가 어떤지 뭐 헝가리 분들이 와서 뭐 조의를 표현한다는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듣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어떤 방송이나 이런 건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한 뭐 1분 30초 내지 2분 정도 길이.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뭐 핵심적인 정보를 담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이미 다 아는 상태에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궁금해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일 생생하게 제일 빨리 이걸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2주 동안 거기서 취재를 한 강병수 기자 그리고 최유경 기자가 2주 동안 있었는데 엄청 이제 거기서 계속 생중계를 타고 또 시차가 7시간이나 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밤새다시피 해서 했는데 물론 고생했지만 마지막 와서 한 번만 더 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아이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차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실제로 헝가리 사람들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현지에서 제일 힘들 점은 뭐였는지 뭐 정부의 이번 대처는 어땠는지 이런 걸 그 자리에서 바로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하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방송사는 준비할 게 많아요. 뭐 하려면 뭐 조명도 준비해야 되고 뭐 카메라 뭐 맨에다가 뭐 오디오맨 하고 막 차에서 가야 되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영상을 막 깨끗하게 찍고 이런 것보다는 내용 같은 게 재밌고 의미 있는 콘텐츠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스마트폰 하나 들고 가서 찍고 그냥 그래도 되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TV 기자 한 분이 취재 나가면요. 뭐 운전기사, 조명 뭐 이런 분들 해가지고 한 7명, 8명. 그렇죠. 한 팀이 나가죠. 한 팀이 나가는데 와. 그러니까 몸을 가볍게 하는 게 좀 기동성에서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젠 유격 지적을 지금 한 거예요. 김기화 기자가. 그렇습니다. 우리 양승동 사장님이 김기화 기자의
노고를 알아야 될 텐데. 뭐라 저는 이제 구독자분, 시청자분들만 좋아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KBS 기자의 강점이 뭐냐면은 KBS 기자다 보니까 보다 많은 정보를 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그게 좀 놀랐던 게 저희는 기자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를 시청자분들이나 독자분들은 아예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프로를 만들면서 막 되게 당연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저희 댓글을 보면은 그런 게 있냐고 되게 놀라시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짚어줘야겠다는 생각을 들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의 디테일은 그거 사실 기자만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TV 화면에 나오는 뭐 1, 2분짜리 그 영상만 보고 알 수 있는 건데 좀 아주 기동성이 있었고요. 기민했고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예전에 그 라디오 방송이 전성기였을 때가 이제 70년대인데 그때 또 라디오계의 유재석이 있었는데 바로 돌아가신 곽규석 씨. 이분이 미국 공연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면요. 각 방송사 찝차가 김포공항에 대기하면서 그래서 자기들이 먼저 섭외를 해가지고 차에 태우고 곽규석 씨의 행선지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그 사이에서 인터뷰를 하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곽규석에 비해서 이 강병수는 좀 중량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김용민 라이브가 이 낮 5시 5분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토요일까지 방송되는데 일요일은 쉰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저는 애청자분들이 일요일은 왜 방송 안 하냐 이런 문자가 올 줄 알았는데 한 통도 온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이 방송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일라디오 약간 좀 차분한 방송이 많잖아요. 들으시다가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이제 제 아는 분의 아버님이 택시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하시다가 이제 일라디오만 쭉 들으신다고 해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도 듣다가 얘네 뭐야 싶은 애들이 있었다는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약간 튀는 방송.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이 있어서 읽어준 건데 이 질문을 한 것이 후회할 날이 오는 게 아닌가. 어떤 질문 말씀이시죠? 평일로 치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또 슬쩍 하게 됩니다. 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바로 일요일 낮 5시 5분에 KBS 1라디오에서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라디오로도 청취 바라겠고. 그 유튜브 보니까 뭐 아주 격한 발언도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안 나가고요. 그건 이제 독한 맛. 이제 원래 이제 저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의 이제 적응이 좀 되신 분들, 이제 고급자분들이 이제 들으신 거고. 대리기 초심자분들은 이제 순한 맛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그래서 편집이 돼서 나가는 편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말 못하겠네요. 하여튼 뭐 되게 이제 상스러운 말을 했을 경우에는 다 편집이 되고 빠져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팟캐스트에 올라오는 댓글들에 직접 답글을 달아준다고 들었어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경우에 댓글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제가 이거 처음에는 아예 전부 다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응원해요, 뭐 잘 들었어 이런 거에 다 댓글을 다 달았었는데 이게 이제 좀 제가 겸손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댓글이 막 너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러면서 막 1000개 막 이렇게 다 못하지. 그게 못하게 돼가지고 근데 그래도 지금 원칙은 뭘 물어보는 댓글에는 다 댓글을 다 달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근데 예전에는 댓글을 다 달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오른쪽 직계손가락 아파가지고 병원 갔더니 건초염이라는 게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초염이 뭐냐? 그러니까 이 연습 많이 하는 피아니스트 분들이 많이 걸리는 거인데 여기 손가락에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컴퓨터 많이 쓴 일이 있었냐 그래서 댓글을 좀 이게 뭔 소리냐고 그래서 그때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 세상에 말이죠. 댓글을 많이 달아서 염증이 걸리는 사람. 그렇습니다. 김기아 기자가 처음일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다음부터는 하트 정도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김기아 기자 열정이 정말 대단한데 말이죠. 아니 뭐 제 성대모사도 연마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김용민 씨님의 이 라이브 이거를 들을 때 김용민 씨님이 김용민님의 라이브 이걸 들을 때마다 이분 굉장히 맛깔나게 말을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러세요? 김용민 씨님을 그래가지고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김용민 씨는 말할 때 발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너무 듣기 좋다고 하시는데 가만히 들었는데 이 김용민 라이브 소개할 때 빰빰빰빠밤 빰빰빰빠밤 이거 할 때 소개하는 멘트를 제가 너무 부러워서 몇 번 따라해봤습니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작할 때 김용민 라이브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우리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아이템 중에서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습니까?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 네. 뭐 에피소드 재밌고 여러 가지 많지만은 반응도 네. 좋지만은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 우리 탐사 K라는 탐사보도 팀이 있어요. 거기서 예. 이제 아시아경제라는 언론사에 최상주 회장의 성접대 의혹을 이제 네.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이걸 한번 이제 다뤘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원래 저희 정규 프로 같이 막 모셔서 한 게 아니라 예. 아까 제가 강병수 기자 이제 마중간 것처럼 제가 카메라 하나 들고 카메라 막 2개 들고 가가지고 막 후딱 찍고 왔어요. 네. 찍었는데 사람들 반응이 좀 놀라웠어요. 네. 뉴스를 본 적이 없는 뉴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약간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9시 뉴스 KBS 기자들이 예. 우리 9시 뉴스에 방송을 하면 네. 전 국민이 다 알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9시 뉴스에서 보지 못한 시청자들도 많고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서 처음 KBS 보도를 접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더라고요. 예, 이건 저도 그전에 몇 번 겪었지만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훌륭한 보도가 있었냐라면서 많이 놀라시고 그래서 이런 거 빨리빨리 탐사 K도 빨리 너희들 뭐 유튜브 채널 빨리 만들어라 이런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래서 약간 반응이 이제 약간 어떤 KBS의 탐사보 팀과 독자들, 시청자들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연결시켜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고 앞으로 그런 역할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창으로서 댓글 네. 읽어주는 기자들이 또 자리하고 있어요. 네. 그 최근에 KBS 보도본부가 여론에 네. 집중적인 질타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야당 쪽에서는 또 잘했다 또 이렇게 칭찬하기도 했는데 네. 대통령과 송현정 KBS 기자와의 대담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에도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사실 그 이슈 그 자체 때문에 거의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네. 그때가 저희가 한창 좀 분위기가 좋을 때였어요. 그렇죠. 하필 또 상승세. 약간 좀 좀 될 때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 그 주말에 우리가 구독자 3만 명 돌파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구독자 너무 빨리 늘어가지고 3만 되기 전에 4만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3만 라이브를 건너뛰고 4만 라이브를 해야겠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예. 그 전전날인가 며칠 전에 그 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KBS 니네 뭐 막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지고 그러면서 네. 도저히 라이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 라이브를 취소를 했고요. 그래요. 댓글을 못 읽어주는 기자들이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은 그 사건을 저희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다루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못 다뤘어요. 제가 또 뭐 사고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너희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댓글 읽어주는 기자 너희도 사실은 진정성 믿고 그동안 내가 지켜봤는데 너희도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구독자 수가 줄어들게 됐어요. 아이고 그래요. 네, 너무 마음 아프고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네, 만회가 됩니다. 충분히 만회가 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3만, 4만 갖고 라이브 하지 말고 5만쯤 뒷자리 공이 들어가야 뭐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의미가 있을 텐데 네. 그 뭐 무슨 그거 받잖아요. 그 버튼. 아니 그 뭐라고 그러죠? 실버 버튼. 네. 저도 받았습니다. 실버 버튼 받고 그때 한번 큰 공개 방송 한번 하시죠. 예. 리스펙트. 아니, 우리 이 유튜브 최전선에서 방송하고 계시던데, 네. 10년 후, 20년 후, 이 KBS를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여기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김기아 기자님? 저는, 이건 뭐 질문제 없었던 질문이 제가 평소에 이제 생각하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 방송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그러니까 이 형식 자체가 브로드캐스팅 넓게 모두에게 그러니까 보라고 하는 특히 KBS는 대한민국 모든 연령층이 다 좋아하는 그런 누구도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그동안 수십 년간 특화되어 왔단 말이죠. 저는 좀 그런 면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전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별 의미가 없었다. 디지털 사회에서. 이제 사람들의 시간을 유튜브와 틱톡과 넷플릭스가 가져가고 있고 이거는 우리가 거슬 수 없는 대세이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KBS가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네이버 포털, 다음 네이트 이런 걸로 이제 기사를 보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게 초창기 때 네이버가 이제 뉴스를 공급해달라고 했는데 KBS가
아유, 야 네이버 너희한테 안 준다. 우리 KBS 격이 있지. 격이 있지. 이런 거예요. 증상하고 되게 예. 어이없는 판단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KBS 뉴스가 지금 포털에 전송되고 있지만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전 그래서 지금 이 변화를 우리가 앞서가지 못해도 빨리빨리 따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냐? 예. 사회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예. 감히 예측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하나는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 더 방송으로서 이걸 접하는 것보다 개인의 디바이스에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뉴스를 보는 식의 네. 소비 형태가 훨씬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죠. 예, 그래요. 우리 김기화 기자가 여기서 성공 모델을 크게 만드셔가지고 잘해야 돼요. KBS 디지털 영역에서도 KBS의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셔야겠어요. 네, 쓰겠습니다. 예. 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여러분 유튜브나 포털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또 한번 청취 또 시청해 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자, KBS 보도본부 디지털 뉴스 제작부 김기화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처음에 만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내일을 준비하는 특별한 한 걸음 여기 남다른 역사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남다른 역사 특집 2019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역사적 논란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실 두 분 우선 역사저술가 이명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의 특별 손님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 교육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네. 사회과 교육과입니까? 예, 맞습니다. 사회교육과가 아니라? 예. 지리, 역사, 사회가 함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걸 합쳐서 사회과 교육이라고 부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 예. 사회과 교육과. 예. 사회과 교육. 사회와 교육. 이것도 아니고. 웃어보자고 한 얘기였는데 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5,000명만 웃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 웃어요? 예. 오, 놀랍네요. 불쌍해서 웃어주시는 분들이 한 3,242분쯤 되시고요. 자, 김정인 교수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임시정부 특집 때 뵙고 오늘도 상반기 결산하면서 뵙는데 그동안 잘 지내셨죠? 예,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네. 전공인 3.1운동 임시정부 100주년 지나니까 네. 지금은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정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바빴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정 100년 됐을 때, 그거 맞춰서 태어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대목을 노리고. 맞춰서 책을 냈죠. 예. 자, 오늘 그 상반기 결산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이 남다른 역사 대망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명태 선생님, 터줏대감. 예.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6월이 아니고요. 제 기억은 6월 1일부터 5월 28일에 시작했으니까. 근데 6월이겠군요. 예. 금요일마다 항상 이 시간 빛내주셨는데 말이죠. 예.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돼가지고 얼마나 참 슬픈지 모르겠어요. 예. 네. 뭐 또 만나겠죠. 네, 그럼요. 예. 뭐 지구는 둥구니까. 예. 사람은 헤어지면 이제 만나기 위해서. 네. 저 세상에서 만날 것 같아요. 말씀 이렇게 하시니까. 예, 그래요. 자,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풍성하게 이야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2019년 상반기에 있었던 여러 역사 문제와 관련한 이 논란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이명태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1월 14일 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에서 김술래, 이종명, 김진태 이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 또 5.18과 관련해서 망언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5.18 그 진상조사위원 중에 5.18의 역사에 대해서 왜곡된 그렇죠. 시선을 가진 이런 분을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고 뒤이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 5.18 관련한 망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고요. 이 뭔가 좀 세트 플레이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게 다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예. 그리고 3월 달에는 이제 3월 14일인데 나경원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민특위와 관련해서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 네. 뭐 이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예. 또 논란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6월 6일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현 중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언급해서 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래요. 진짜 상반기 동안에 역사적 평가 또 이와 관련한 그런 논란들이 아주 무궁무진했고요. 그래서 저희 시간도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이 논란의 전말 같은 것들 따져보고 역사적 진실은 무엇이고 이 논란의 한계와 또 맥락을 좀 바로 짚어주는 그런 시간도 됐던 것 같고요. 예, 이거 말고도 또 논의할 만한 역사적 논란거리들 있습니까? 김정인 교수님. 다행히 이번에 그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네. 그와 관련된 논란은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건국 논란이 있을 거라고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100년으로 하지 않을까 정부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수 쪽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건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 그냥 48년 건국 논란 같은 것들, 네. 19년 건국 논쟁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이제 이야기되면서 지나갔을 뿐이고 논란은 없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건국 자체란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안 써요? 왜냐하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임시정부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징성은 굉장히 큰데 또 실질성에서 그거를 또 건국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리고 48년에는 정부 수립이라고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렇게 썼기 때문에 또 이 실증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굳이 건국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도 있고. 그 북한 정권도 창립, 창건 혹은 수립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948년도에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라고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당시 조선일보에. 그러면 수립이군요. 그쪽도. 정부 수립이었죠. 그 당시에는. 그 뒤에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굉장히 생경한 얘기예요. 그리고 당시에 사실은 광복절이잖아요. 사실 해방절도 아니고 독립절도 아니고 건국절도 아닌 이유가 45년 해방 그리고 48년의 정부 수립을 함께 경축하기 위해서 광복절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건국이라는 의미도 사실 들어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학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진 않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임정 100년, 3.1 독립운동 100년 됐던 해입니다. 예.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14일 자유한국당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을 추천했는데 이 권태호, 이동욱, 차기환 씨 이 세 사람 문제적 인물이라고 많이들 지적하더군요. 그렇죠. 다 논란이 됐던 분들이죠. 우선 이제 권태호 후보는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 그리고 육군 8군 단장을 지낸 군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6번이 사실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는데 앞장선 그 핵심 본거지였죠. 그런 점에서 우선 논란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두 분을 이제 사실은 다시 지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차기환 씨를 뺀 2명 이동욱 뭔 입장이나 권태호.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자격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동욱 후보인데 월간조선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인데 계속 그러니까 광주 항쟁과 관련해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왜곡된 얘기들을 계속했어요. 특히 이제 96년 4월 같은 경우는 뭐 검정 광주 사태 관련 의혹들 모두 오보와 가장으로 단정해서 뭐 광주 사태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오보가 피해자 중심으로 쏠려 있다. 피해자 편을 들면 정의롭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은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이제 폄훼했습니다. 가해자를 두둔할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 그렇게 거꾸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사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그 실상을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피해자 편을 든다고 그걸 그러니까 오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차기환 후보 같은 경우 원래 판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뉴라이트 인사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2012년에 북한군이
5.18 난파했다는 사실이 밝혔다. 네. 뭐 이런 글을 네. 뉴스타운의 글을 리트윗 하면서 이제 많은 민간인 사망자들이 진압군이 쓰는 M16이 아니라 M1이나 칼빈 터널에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하면서 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북한군 개입설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까 이런 북한군이 쓰는 총을 뭐 그런 그 식으로 시민군들이 썼다. 빗대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사실입니까, 근데? 그건 뭐 말이 안 된다는 게 여러 매체에서 이미 검증을 했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짜뉴스 유포하시는 분들이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이름을 올린다. 이건 참 이렇게 추천하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좀 민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4개월 만에 아주 넉장 지명을 한 거죠. 넉장 지명을 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한 겁니다. 네. 그럼 뭐 제가 보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만원 씨를 또 추천하려고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김진태 의원 같은 분은 뭐 그분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논란이 됐던 행사 2월 행사 때는 가장 존경하는 인사라고 김진태 의원이 지만원 씨를 추켜 세운 적도 있었어요. 예. 아니 그리고 실제로 면접을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저기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명할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그때 계속 90년대에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이 진상 규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상까지 했었던 역사가 이제 2000년대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진상 규명조차에서도 성실성을 보이지 않는 게 이건 진짜 역사적인 후퇴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면 네. 알겠습니다. 3월 1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됐던 것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반민특위가 아니라 반문특위를 얘기한 것이다. 근데 그 앞에 반민특위 얘기할 때 해방 후 반민특위라고 했어요. 해방 후 반문특위? 그렇다면 반문특위는 아마 요 몇 년 사이일 텐데 뭐 해방후란 말을 굳이 더 50년씩 60년씩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죠. 아니 반문특위가 있어요? 반문특위 모르겠어요. 그리고 반민특위가 있을 땐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굳이 해방후라는 말을 넣어도 되는지 의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인 교수님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아마 이게 국가보훈처가 지금 현재 이제 독립유공자, 서훈자 대상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왜냐하면 가짜 독립운동가 행세를 했던 분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갖고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좀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그대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논리적으로 이 글이 이어져야 제가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짜 유공자 물론 가려내야 한다. 그런데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는 친일이라는 올가미를 씌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결국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역사 공정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입니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근데 좀 당황스러운 거는 반민특위가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이 분열한 거죠. 중간을 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너무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뺐다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게 저는 그 말을 딱 처음 듣는 순간 반민특위가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친일파 청산이 안 되면서 계속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을 미진한 과제로 생각하면서 사실 갈등이 있어 왔거든요. 친일파들 잘 먹고 잘 산다. 독립운동가 후손들 못 산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갈등이 있어 왔기 때문에 또 친일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독립운동했던 분들 그분들이 비웃을까 봐 또 과거에 자신의 흑역사를 막 들춰낼까 봐 모질게 탄압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진짜 국민 분열이 발생한 포인트가 됐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민특위가 그 실패했기 때문에 국민이 분열한 거지 반민특위 때문이 아닌 거죠. 그런 역사적인 어떤 사실의 전도. 근데 저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사실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월 8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의 김술래, 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대회에서 극우 인사 지만원 씨가 5.18 당시 북한군 600명이 광주에 침투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이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공청회인데 이런 거짓말을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다는 점, 우리 사회가 표현의 자유가 아주 극도로 보장됐다. 이걸 반증하는 면은 있겠지만 그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만원 씨도 문제지만 네. 국회의원이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김술래 의원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 이게 참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 이런 표현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지만 거기다가 이제 고의로 한 표로 국민 혈세로 잔치 벌이는 유공자를 그러니까 색출해달라. 네. 가짜 유공자를 색출해달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다음 문제는 나경원 대표가 다음 날 하는 얘기였는데요. 네. 사실 역사학자들이 들을 때는 귀를 의심하는 얘기를 또 하셨죠.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이 말이 여기 쓰이는 걸 보고 심히 충격을 받았죠. 제가 그때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도 남긴 글이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해석 좋아하는 분들이 집권했을 때 단일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고 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양한 역사적 해석. 광주에 있어서는 다양한 역사적 해석이 가능하다. 어떻게 공당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백하게 정의된 그 역사인데 이걸 또 다양한 해석이란 미명 아래 폭동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역사 인식 자체가 후퇴하고 퇴행하는 거는 뭘까? 이 현상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 이런 걸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자, 이들 3명의 의원 여론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비난이 거세지니까 공세를 비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 얘기는 5.18 유공자 중에 가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거 좀 가려내자는 얘기다. 취지는. 이런 식으로 또 슬쩍 말을 바꿔요. 나중에 밝혀졌지만은 5.18 유공자로 신청해서 인정받은 심재철 의원. 본인도 유공자로 신청을 했고 돈도 받았어요. 그래 놓고는 진짜 유공자, 가짜 유공자 가리다가 망신을 샀는데 참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게 맞습니까? 이들은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사법적인 판단도 이미 나왔거든요. 2018년 12월에 서울행정법원이 5.18 유공자 명단이나 공적 사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건 개인의 사생활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판결을 내린 거죠, 사실. 근데 국가보훈처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따라서 5.18 유공자 명단은 비공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명단이 좀 공개된 건 아마 독립유공자, 독립운동 유공자는 아마 그 공운동이 나오기 때문에 명단이 나왔지만 다른 그 유공자의 경우에도 사실 비공개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리한 주장을 왜 하는지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참 5.18과 관련해서 역사의 정의를 뒤집으려 하는 세력들 때문에 광주의 그 피해자들 분들의 마음이 심하게 멍들었을 텐데 이런 가운데 전두환 씨가 광주 가서 재판받았는데 이거 왜 이래? 이 말로 또 한번 화제를 뿌렸습니다. 올해 최고의 유행어가 2개가 있는데요. 이거 왜 이래? 그리고 예예예 이 2가지입니다. 예예예는 뭐예요? 녹음해서 예예예 하고 예예예. 자, 5.18의 진실이 좀 더 규명돼 가고 있는 흐름이죠. 그렇죠. 접근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빨리 가동을 해서 이런 분들을 실제로 이제 직접 모셔다가 청취를 하고 그동안에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안 밝혀졌던 자료들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을 해야죠. 가동을 해서 이런 사실들을 명확하게 밝혀내서 더 이상 그 논란이 없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이 진상규명의 적기인데요. 40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 법칙 중에 그게 뭐냐면 20대나 30대 때 이 가해자였던 분들이 60대, 70대가 되면은 슬슬 이제 돌아가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가해자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풀어내는 그래서 증언이 많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가 바로 40년 사건 40년 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저희 역사학자들 사이에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올해 내년 많은 증언들이 더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전 광복군 부사령관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지금 거세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입니다.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 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돼서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집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943년 영국군과 함께 인도 버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웠고 1945년에는 미국 전략정보국과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던 중에 광복을 맞았습니다. 김부 선생은 광복군의 국내 진공작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제가 항복한 것을 두고 아쉬워했는데 하지만 통합된 광복군 대원의 불굴의 항쟁 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 내용 중에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팩트입니다. 사실. 아니 근데 이제 팩트. 마지막에 이제 그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광복군이라고 하신 의의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의 그 국군에는 상당히 많은 그 일본 육사나 만주 군관학 출신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 뿔이다, 전부는 아니다. 네. 저희끼리는 한 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앞부분은 예. 정말 팩트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말이죠. 그 조선의용군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나온 신문을 보니까 조선의용대가 조선의용대의 그 간판이었던 그런 군 장교들이 나중에 북한군 창설 당시에 기초가 됐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까? 예, 조선의용대의 네. 그 군인들이 예. 그 조선의용군이 되거든요. 네. 예, 연안으로 가서 예. 중국 공산당 예. 안에서 화북조선 독립동맹 하에 네. 조선의용군으로 활동을 했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이제 북한의 북한 인민군의 이제 뿌리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조선의용대의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네. 그 중국 공산당이 있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북지대를 만드는데 네네. 그쪽이 나중에 이제 조선의용군으로 계칭을 해서 사실은 이제 중국 그 내전에도 참가하고 북한 쪽으로 넘어가서 중요한 그러니까 기간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쪽에 남았던 김원봉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쪽에서 넘어간 좌파들이 볼 때는 우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죠.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 저 사람은 우파다. 그렇죠. 안 따라갔습니다. 네. 그래요. 안 따라간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분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무래도 본인이 의용대장이었는데 간판인데 수장인데 안 따라간 이유는 그들로부터 뭔가 따돌림을 당한 건지 혹은 뭐 그들과 뭐 척을 진 건지 지도자였기 때문에 따돌림을 당했다기보다는 아니 지도자들 중에도 따돌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간혹. 예. 저는 뭐 본인이 왜 갔는지를 설명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국민당의 그 당수였고 지도자였던 장제스와 굉장히 친했고 그렇죠. 사실 조선의용대라는 게 중일전쟁 직후에 처음으로 정말 국민당 정부가 무장을 허용한 게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거든요. 그거는 누구를 더 신뢰했느냐 김구와 김원봉 중에 장제스가 이걸 생각해 볼 때 그 자체도 아마 김원봉의 생각이나 노선을 잘 반영해주는 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뭐 김원봉 이야기 나온 김에 그거 갖고 한번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김원봉 부사령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입니까? 저희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예.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제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역사를 너무 모르는 너무 모른다. 무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뭐 의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그러니까, 북한 정권 창건에 도움을 줬고 그렇게 그러니까 몰아가고 싶은 그 뭐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김원봉 스스로 자신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공산당 조직이나 이런 데 참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자들과 친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의형대 안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있었고, 네. 주로 이제 그 좌파라고 그래서 사회주의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 김원봉 자신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공산당에 입당한 적도 없었고. 그렇죠. 그 입당하지 않고 어떻게 북한 사회에서 살 수 있을까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북쪽에서요? 예. 남쪽에서 그 당시에 북한으로 올라간 정치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납북이 됐다든지 월북을 했다든지.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 같으면은 뭐 아예 조선 노동당 시작했을 때 깃발을 들었어야 할 그런 인물인데.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조선의형대가 그 화북지대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북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합작을 하기 위해서 넘어갈 때 대부분 그 주도한 그 뭐 최창익이라든지 김창만이라든지 또는 윤세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친했거든요. 뭐 형제처럼 지냈던 이런 사람인데 윤세주 같은 경우도 이제 넘어갔는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뭐 사상적으로 사회주의자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확실하게 그런 사람 나중에 공산당에 가담을 하지요. 그건 뭐 정치적으로 이를테면은 김원봉 자신이 그 장제스와 가까워서 이쪽에 그 입지를 가지고 있었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념적으로도 그걸 받아들이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넘어가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공산주의자는 아닌 게 확실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당시에 김원봉이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뭐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키백과 같은데 그런 게 나옵니다. 위키백과에 나온 얘기예요. 평북에서 그러니까 그 물자 조달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김원봉의 북쪽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연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자료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 학자들이 연구한 분들이 있긴 한데 충분히 그러니까 연구가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뭐 6.25 때 그 전쟁이 당연히 협조는 했을 거라고 봐요. 당연히 북쪽에 넘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라는 상황이고 남과 북이 싸우는 과정에서 김원봉이 그 방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그런 점은 분명한 건데 이 독립운동과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이념 대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 전쟁 때 김원봉이 뭐 장군이니까 아무래도 또 그분이 사실 장군으로 불리길 또 좋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 한국 전쟁 직후에도 철천지원수가 된 그런 남과 북 사이에서 민족 자주적으로 뭔가 화해하고 또 그렇게 다시 합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그걸 모색했던 주인공도 김원봉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북한에서의 김원봉의 행적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는 어려운데 북한 지역에 이제 월북이나 납북이 되었던 인사들이 별도의 자기네들이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그런 어떤 이 남북 화해 이런 공존 이런 노력들을 해왔던 그런 역사 기록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김원봉의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국 인사 협의회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민족주의자들 예를 들면 최동호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홍명희 선생도 뭐 관계를 하고 그러는데. 이쪽에 정확하게 관계를 했는지는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고위인사가 이렇게 남쪽에 내려와가지고 정언한 기록들이 있는데 거기 너무 잘 등장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김원봉 선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검열상이었다가 나중에 52년에 이제 노동상으로 바뀌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연안파라고 얘기하는 아까 얘기했던 조선 의용대라든지 조선 의용군 출신들이 주로 형성한 것이 연안파들인데 연안파하고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좀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지내려고 했던 그런 흔적들이 뭐 대충 단편적이지만 나타나거든요. 김원봉 선생이 뭐 나중에 처형됐다 이런 얘기는 있지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애국지사 묘라든지 이런 데 안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사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일주일 열흘 정도 됐죠. 논란을 보면서 느낀 거는 신화도 많고 사실이 아닌 것도 많고 실제로 확인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인물이고 연구를 해야 되는구나 더 많이 이런 생각을 하게 한 인물 한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할 자료가 많지 않고 하여간 탈북 기자 중에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의 미움을 샀다. 김원봉이 그렇게 단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동안의 활동이나 독립운동 시기에 활동 흔적이나 이런 것도 봐도 그렇고 성격상 이를테면 이제 김일성 밑에서 쉽게 고분고분하게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있었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독립운동 20년 선배라고 하잖아요. 예. 나이 차이도 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다른 역사 2019년 상반기를 뜨겁게 달군 역사적 논란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임영태 선생님 그동안 좋은 원고와 역사 이야기 감사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한편으로는 약간 긴장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즐겁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우리 임영태 선생님이 제가 밤에 방송할 때 졸고 있으면 깨워주시기도 했어요. 방송. 그런 야사가 재밌습니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김정인 교수님 마무리하시면서 한 말씀. 어쨌든 이 역사가 논쟁이 되고 있지만 저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김원봉 언급을 했을 때 팩트만 언급했는데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그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철학을 밝히고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5.18 망언하고는 전혀 다른 논란이라고 보고요. 건강한 논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사 인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진지한 성찰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다른 역사 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 교육과 교수 임영태 역사 저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마칠 시간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알려드립니다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민이었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